네, 우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 얼마 이익이 되고 얼마 손해가 보고 당장 뭐 돈이 오가고 이런 문제도 크긴 커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일자리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협상은 선방했고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1차로 나온 건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선방, 선방. 예,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다만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트럼프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수천억 불의 투자 펀드 이런 것들은 한국만 아니라 다 약속을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떻게 굴러갈지는 우리가 좀 디테일을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미국이 이게 뭐 경우이시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앞서서 이제 뭐 브라질 상호 관세 50% 물렸는데 맞아요. 브라질은 심지어 대미 무역 수지 적자국이에요. 적자국이에요. 미국이 매년 한 300억 불씩 버는 나라인데 근데 50%를 물려버리니 이게 사실 뭐 미국이 자의적으로 손대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뭐 성패는 뭐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저는 뭐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날강도 같은 모습을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지는 않도록 잘 막았다. 저는 이런 그렇게 정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한미 FTA를 했던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는 특별한 나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하고도 다르잖아요.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는 FTA 같은 거는 없었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협정이 있어서 관세도 0%고 사실상 뭐 경제에 있어서는 같은 나라처럼 같은 경제권처럼 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건데 그거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끝내버린 거 아닐까요? 네, 뭐 이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뭐 트럭이라든가 우리가 그 2012년인가요? 그때쯤 이제 한미 FTA가 양국의 비전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미국이 한번 좀 손을 댔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사실 그 FTA로 상징이 되는 관세를 없애고 모두가 효율적으로 거래 비용을 줄여서 하는 그런 가치는 이미 진지하게 나빠져서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미국 일본 자동차 업체와 비교할 때 한국은 제로 관세였고 일본은 2.5% 물렸는데 우리가 2.5%만큼 불리해지는 건 이건 뭐 산수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단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건 되게 다이내믹스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거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엔달러 환율은 80엔에서 160엔까지 갔어요. 근데 원화는 1,100원에서 뭐 한 1,48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엔이 훨씬 약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은 의미가 일본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전망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그 2.5% 관세라고 하는 건 다른 요인들에 따라 많이 또 상쇄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불리한 거는 그만큼 불리해진 건 당연히 맞지만은 이게 뭐 단정적으로 그것이 뭐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다. 뭐 한국 자동차 업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주장은 제 생각엔 조금 온당치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조선 업체가 미국에서 과연 조선업이 될지도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구할 거며. 근데 뭐 그걸 우리가 잘했다고 치면은요. 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나 한국의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기보단 총 자본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말하자면 자본가들이네요. 투자자 포함한 뭐 아주 뭐 적대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사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규제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큰 돈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진짜 한국이란 나라가 좀 공동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뭐 미국으로 굉장히 뭐 합법적으로 눈치 안 보고 또 그 우리 뭐 3,500억 불 안에는 또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 같은 거 받으면서 사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그러면 네. 잘 되면 그 수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특히 저는 자동차 이 부품 회사 같은 것들은 참 많이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건 잘 되는 기업 사서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투자가 눈치 안 보고 그냥 수천억 불이 나가고 하게 되면 진짜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삶은 되게 좀 팍팍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서 실제로 네. 이 제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좀 대규모로 펼쳐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투자 많이 했는데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이제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기반으로 사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해외에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눈치 안 보고 큰 돈이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뭐 나름의 효율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경제는 우리 설사 미국 조선사에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이제 그 낙수 효과가 상당히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기업의 주주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그 어떤 그 효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성과를. 그래서 근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지금 아무리 투자가 대중화됐다고 하더라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금 그런 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공동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전 사회 안정성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좋은 의미로 말하면요. 한국 기업들의 인건비 구조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고성장할 때 60년대에 태어나셨던 베이비 부모들이 엄청나게 각계로 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뭐 1년에 제가 이제 70년생인데 금융업의 경우는 올해가 이제 임금 피크에 걸리고 이제 명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해외 쪽으로 가니까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뭔가 이제 직장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사회적으로도 좀 걱정스러운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다른 측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인건비도 덜 들고 뭐 해외에 가서 더 좋은 여건에서 사업할 수도 있고 투자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고용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이 사실 줄어들 수가 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뭐 주가 지수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주가 지수가 얼마 전이 아니죠. 금주에 사상 최고치 부분까지 갔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그 경제의 온기가 뭐 사상 최고치냐 그러면은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기업의 성과와 이 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세상은 조금 이제 별세계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투자를 이제 쓸어간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가서 또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업이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부분 말고 공장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주변에서 뭐 자영업자들도 음식점도 좀 장사가 되고 거기 고용돼 있는 분들도 또 월급을 받고 그걸로 쓰시기도 하고 또 거기 뭐 아는 식당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자리가 부수적으로 생기고 이런 이제 파급 효과들이 싹 없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기본적으로 뭐 한국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해외 투자할 땐 이것저것 많이 재면서 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명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재벌들이 눈치 보면서 아니 뭐 그렇게 큰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버린단 말이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이런 말에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물론 이제 기업들도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스러워온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제 정말 기업 활동과 이 내수로 연결되는 낙수 효과는 많이 약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이네요. 그러면은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예전에 우리 어쨌든 FTA도 있었지만 WTO라는 것도 있었고 자유무역 질서라는 거 안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잘해서 어쨌든 고성장 가도를 달렸지 않습니까? 그 질서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이미 붕괴됐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이제 그전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인류가 언제부터 자유무역했나 생각해 보면
뭐 길게 보면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 블록의 이 자본주의 블록에서 뭐 크게 보면 자유무역적인 질서가 있었고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질서는 이제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가 붕괴가 되고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자본주의 질서 안에 들어간 30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다 그런 세상을 가지고 이제 보면서 살았는데 네. 그게 보편적인 질서인 것 같지만 실은 인류의 긴 역사로 보면 굉장히 짧은 역사입니다. 이게 저는 그 1차 세계 대전이 네. 벌어지기 직전에 유럽 사람들이 그때 유럽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는 이제 벨 에포크라고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불렀거든요. 전쟁도 없고 30-40년 동안에 또 제국주의 세계화가 완성이 되면서 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착취를 받았지만 그들 입장에선 굉장히 수직적인 밸류체인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완결적인 경제 구조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그들에게 좋은 밸류체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싸우는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한 40년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은 사실 한 30-40년 지속이 되면 또 역풍이 부는 게 인류의 역사라 그러면은 너무 예전에 자유무역의 질서가 인류의 긴 역사로 보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멀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적응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시간을 쫙 펼쳐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뭐 지금 1800년대 후반 뭐 이럴 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이해는 되는데 그때 뭐 얼마나 좋았으면 베레포크가 아름다운 시절이란 뜻이었거든요. 그 프랑스어로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이 났을 때 유럽의 지성들이 진짜 자기들의 인생에서 원래 유럽은 만들어지고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땅이었는데 1871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 이후로 1차 세계 대전까지 한 40년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태어나서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고착화된 질서로 생각했지만 또 사후적인 결과론이지만 다 돌고 도는 거고 한 40년 무탈했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인생사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았던 자유무역 질서, 한국이 그 기회를 가장 잘 잡은 나라인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큰 도전에 저는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성장률의 드라마틱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경험한 거는 그 자유무역 시대,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도 그러고 그 시대인데 그 전에 생각해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말씀하신 전쟁 뭐 1차도 있었고 2번 전쟁했죠. 20세기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뭐 한국 전쟁도 있었, 베트남 전쟁도 있었지. 또 소련하고 미국하고 뭐 핵 전쟁 직전까지 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지. 그러다가 사실 잠깐 평화로웠던 거는 저는 제 직장 생활이 인류사의 유난히 좋았던 그 시절의 직장 생활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뭔가 고정된 질서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도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하나의 지금 우리 질서가 깨진다고 그러면 어딘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그게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옛날에 냉전 상황처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저는 좀 그 내셔널리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전에 우리가 공장 지을 때도 뭐 가장 효율적인데 공장 짓고 우리나라가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제조업 고용의 정점이 그 한중 수교 전이거든요. 이미 수교하자마자 그냥 싸니까 공장을 짓고 했었던 건데 이제 지금은 좀 국가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자유무역의 질서를 사실 뭐 중국이 굉장히 새로운 질서 같지만은 뭐 반칙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트럼프 우리가 이제 미국과 먼저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이든 때 IRA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막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조금 주기로 한 것이 뭐 주네 안 주네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굉장히 국가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뭔가 이제 좀 변화를 이뤄내는데 근데 저는 한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가기에는 한국이 가진 자본이나 저는 중국이 샤오미나 BYD나 뭐 딥시크나 뭐 이런 굉장히 혁신이 있지만 그거는
엄청난 투입이라고 봐요. 너무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효율적인 게 아니라고 봐요. 기업은 효율적으로 기업은 잘 되는 기업이 나오지만 경제는 디플레야. 물가가 또 하락하는. 그거는 압도적으로 많이 쏟아부어서 샤오미나 BYD를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마진 신경 안 쓰고 몰아주는 이런 밸류 체인이 어딘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잘 나가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이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가긴 좀 힘든 것 같고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말씀하셨던 신자유주의처럼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뭐 관료들의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또 중요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부 공공 부문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냉전 말씀하셨는데 이번 갈등이 저는 브라질의 관세 50% 물린 것도 저는 뭐 중국과의 관계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저는 브릭스 중에서 제일 중국과 밀어를 하는 게 브라질이고 뭐 달러 중심의 화폐 제도에서 반대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근저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 다음 세대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갈등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어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어떤 갈등의 양태가 지금과 같은 트럼프처럼 뭐 40-50% 관세를 얘기하다가 15% 관세를 들으니까 괜찮네 하지만은 실은 이것도 정말 큰 변화거든요. 그렇죠. 없던 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또 바이든처럼 막 공장을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질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미국이 이걸 하기에는 너무 기반이 약한 것 같아요. 미국이 오히려.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여러 차례 상찬했거든요. 근데 뭐 저희처럼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우리를 이게 뭐 암기 교육이고 입시 교육인데. 근데 글로벌 밸류 체인이 미국은 아이디어나 표준이나 뭔가 발명을 하고 한국은 그 발명한 거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죠. 한중일의 제조업 강국이.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교육도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대단히 혁신적이진 않더라도 이 어떤 표준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양인들은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매뉴얼을 주면 그걸 정확하게 만든다. 그럼요. 그게 우리 좀 자조적으로 보면 혁신적이지 못하고 이런 말도 맞지만 또 그렇게 잘하는 나라들도 없어요. 우리가 그 제조업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왔던 건데 과연 지금 미국이 그런 식의 인력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세상이 바뀌는 건 맞는데 다만 미국의 밸류 체인에 줄 서는 게 이게 보편적인 질서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미국도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고 그래서 다시 동서냉전으로 가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서냉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의 가장 큰 갈등은 저는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막 지하실 봐서 핵전쟁 나지 않을까 우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은 안 났죠. 근데 미소 냉전이 끝났냐? 안 끝났어요. 한 30년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한국에게 그런 유연성이 전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근데 이 질서가 고착화 되기 때문에 우리 한쪽에 줄을 완전히 서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바이든 때 공장 짓는다고 갔는데 그 약속 안 지켜지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이 뭔가 자기들이 안 하는 제조업을 내가 할래라는 건데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되어 있냐? 그런 사람들의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유연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한국의 협상도 우리가 늦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뭐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최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유연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질서가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말하지만 그럼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살아야 될 거예요. 제조업을. 그렇죠. 저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견뎌야 되는 거죠. 또. 그 제조업이 너무 궁금해요. 관세를 물렸을 때 그 나라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다 그러면 물가도 안 올라가고 비싼 수입품 안 사고 가격 경쟁 자국산 사면 되는데
근데 미국은 대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럼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진 네, 이유도 제 생각에 이제 사람들이 관세 이후의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첫 번째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예요. 네, 네, 네.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살 개연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수요가 둔화가 될 수가 네. 있고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산다 그러면 그건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이런 걸 중시하는데 네. 그렇잖아도 어저께 파월 의장이 9월에 금리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미온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뭐 네. 그런 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게 다 그런 걱정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다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럼요. 네, 예.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이게 이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자기 책임하에 펀드로 투자하는데 소비재 같은 것들은 네. 그거는 뭐 비싸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기업 인플레이션 올 입장에서는. 것이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은 네. 좀 미국이 더 세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전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미국 패권이 어쨌든 정점을 찍은 것 네,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게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네. 미국이 제조업 기반 없이 싸게 소비를 하고 네. 그거는 기축통화국의 이점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해요. 네. 그냥 써도 되니까 그냥 네. 저축을 안 하면서 많이 소비를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인들이 싸게 소비하는 것과 이게 많이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관세 정책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월마트 엄청 욕했어요. 네. 월마트가 니네들이 중국 같은 데서 싸게 소싱해가지고 싸게 파는 게 다냐? 그러면서 우리 제조업 다 준 게 좋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월마트가 그런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 거냐가 중요한데 네. 저는 89년도에 중국의 천안문 사태도 네. 개혁 개방 이후에 뭐 부정부패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진 것이 정치적으로 분출했던 게 천안문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인들의 불편함을 얼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내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의 트럼프의 워딩은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 돼. 우리 4월에 그랬잖아요. 경기가 네. 좀 나빠질 수 있지만 해야 되라는 건데 이제 미국처럼 중간 선거 2년에 한 번 하고 이런 나라라 그러면 예전처럼 아주 자유롭게 교역을 하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세상으로 갈 것 같지는 저는 않은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 이게 앞으로 4, 5년 후의 모습이냐라 그러면은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훨씬 다시 완화할 수도 그쪽 있다.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네. 지금과 같은 식의 어떤 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싸게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완화시킬 수도 그건 있겠다.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밀어붙이기에는 그게 이제 트럼프 행동을 제약하는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이죠. 거기에 트럼프의 약점이 사실 있긴 있군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고착화된 질서는 네. 아닐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이 네. 그런 우려를 좀 드러냈다고 봅니다. 아. 물론 한국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거는 저는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서너 달 동안 거의 1000포인트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이 급등한 주식은 조정을 받을 때도 얌전하게 받지 않아요. 많이 오른 주식은 세게 받지만 네.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한국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많이 오른 데 따라서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장은 네. 당장은 이제 상호관세가 없던 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수출에는 타격이 당장은 되겠죠. 또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상당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 넘어가면 또 우리나라 고용에도 타격이 오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제 생각에는 수출은 지금 어쨌든 관세가 같이 15%로 맞췄기 때문에 사실 FTA 효과가 뭐 이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긴 받을 거겠지만 이미 그 이전까지의 세상은 관세가 줄어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2.5% 포인트의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의 그
관세 차이가 결코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환율 변화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실은 뭐 엄청나게 높은 다른 요인까지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변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받는 타격은 이제 뭐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그라운드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미국의 소비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비싸지면 그 수요라는 게 유지가 되긴 좀 힘들거든요. 이 때문에 저는 미국 경기 둔화로 뭐 이제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결국은 소비 둔화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경기 둔화도 걱정하고 인플레이션도 걱정하는데 조금 기간을 늘려놓고 저의 예상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결국 미국은 잘 못 쓰면서 예, 못 쓰면서 물가도 좀 둔화가 되고 연준도 금리를 낮추고 달러도 약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 금리도 낮추고 여러 가지 또 이 방법을 쓰면서 그 상황을 잘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소프트 랜딩하면서 뭐 그 그럴 수도 제조업이 있죠. 조금 지금 살아나면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말지는 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걱정은 한번 기업이 그 고정자산 투자를 한쪽에서 하게 되면 자원을 많이 쓰는 거고 그거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 경제 밸런스를 생각하면 미국 쪽으로 너무 큰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잘하는 건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어떤 실물 경제 다이내믹스는 굉장히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좋을 거라고 보세요? 뭐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는 그 기업이 잘한다는 전제도 있지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미국이 관세만 가지고 어떤 무역 수지 조정을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닉슨은 지금 보편 관세 한 10%한 적이 있고 또 레이건은 슈퍼 301조라는 형태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물린 적이 있는데 대체로 그거 말고 자국 통화 가치 약세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 미국 밖의 나라들의 자산 시장이 되게 좋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식은 주식시장 저는 지난해 1000포인트 올라오는 것도 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 이런 거 있지만은 이게 뭐 한국 경제가 대단히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기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버블성으로 자산 시장은 그 수혜를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이건 그냥 환율이 미국 자산 들고 있으면 손해고 미국 밖에 자산 들고 있으면 이익이 나니까 근데 이런 흐름이 강화될 때는 대체로 한국 주식은 좋아서 그래서 저는 주가를 뭐 주가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뭐 선제적 신호입니다. 그런 거 믿지 않고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조금 주식 시장은 그래도 잘 풀릴 가능성이 있고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은 그것과 좀 괴리가 굉장히 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달러는 약세로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미국 증시는 또 약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그때는 미국이 약세이든가 또 강세이기도 했는데 미국이 약세일 때도 미국 밖의 시장은 좋았고요. 미국이 강세일 때도 미국 밖의 시장은 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좀 그렇죠. 미국도 잘 버티지만 한국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일단 한국 증시가 괜찮다니까 투자자분들께는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뭐 저의 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그 고용이라든지 국내 내수 경기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정답이 없죠. 지금 뭐 이익의 90%를 미국에 사실 뭐 재투자의 힘이겠죠. 말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그것들은 그 수요권을 가진 사람들의 부예요. 근데 그래서 청상 뭐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정부가 그것이 저는 성장 전략으로 하는 거 위선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복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식의 컨센서스들을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근데 뭐 뚜렷하게 아주 뭐 쌈박하게 이런 겁니다라고 걱정은 많은데 그런 대안은 별로 머릿속에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역할을 해서 그럼 고용이 없어지거나 기업이 미국으로 좀 과도하게 옮겨감으로써 생기는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문제를 잘 좀 해결을 해가야 한다. 그런 어떤 컨센서스나 합의를.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시장이 자유로울 때는 사실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이 알아서 가는 건데 지금은 여러모로 공무원들의 역량이 그 국가 공동체에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됐다고 봅니다. 또 우리 새로
출범한 정부가 또 막중한 임무를 네, 띠게 좀 되었네요.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은데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간 제약 그냥 때문에. 대본대로 그냥 안 하고 네, 말씀드렸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네.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에 50분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주말에는 쉬고 끝장 뉴스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